가끔 보면은 어떤 브랜드의 임플란트가 최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기고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완벽한 최고의 임플란트라는 거는 없습니다.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일단 임플란트를 내가 하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부터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어느 임플란트는 잘 심어 놓으면은 정말 3, 40년을 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임플란트는 5년도 안 돼서 금방 탈이 나버려요. 그럼 과연 오래가는 좋은 임플란트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가끔 보면은 어떤 브랜드의 임플란트가 최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기고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완벽한 최고의 임플란트라는 거는 없습니다. 대신 나의 현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한데 내 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점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적합한 임플란트는 어떻게 찾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찾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과연 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의 구강 환경은 임플란트를 심기에 좋은 환경인지 좋지 않은 환경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구강 상태를 파악을 하면서 치과 의사가 보는 지점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뼈의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뼈의 높이, 폭이 충분한지, 그리고 뼈가 너무 무르거나 너무 단단하지 않은지. 뼈의 높이와 폭이 충분하고 골질이 딱 적당하다면 임플란트의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내려가고요, 결과도 좋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도 수술할 때뿐만이 아니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를 불편감 없이 잘 쓰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잇몸의 상태. 자, 여러분 아하고 입을 보세요. 치아 주변의 잇몸들은 선홍빛이고 단단하고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잇몸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빨갛고 흐느적거리면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잇몸입니다. 그 2개의 잇몸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잇몸이고, 치아 입장에서 그리고 임플란트 입장에서 중요한 잇몸은 이 딱딱한 선홍빛 잇몸, 각화치은이라고 하는 잇몸의 양과 폭입니다. 그래서 이 각화치은이 충분히 많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임플란트 주변에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내려갑니다. 세 번째, 저장력, 씹는 힘입니다. 씹는 힘이 강한 분들은요, 치아도 금방 망가질 확률이 높고 임플란트도 금방 망가질 확률이 똑같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자연치아뿐만이 아니고 임플란트의 수명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자기가 평소에 조금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무는 습관이 있다, 아니면 잘 때 이를 물거나 가는 습관이 있다, 이런 악습관들은 치아와 임플란트의 수명을 동시에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임플란트에게 유리한 구강 상태는 뼈가 충분히 많고 각화치은이라는 단단한 잇몸이 주변에 충분히 존재를 하고, 동시에 저장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더 오래 쓰고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플란트를 고를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임플란트 브랜드를 고르냐보다는 어떤 임플란트의 형태를 고르냐가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한 게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느냐입니다. 임플란트 형태라는 거는 임플란트의 디자인, 두께, 길이를 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조금 대세감이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장점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임플란트 형태의 특징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뼈 아래로 완전히 잠기게 되는 본 레벨 타입이라는 형태의 임플란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디자인을 그냥 사용을 하면은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씹는 힘이 정말 강하신 분들은요, 아무리 이 임플란트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찢어질 확률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본 레벨 타입의 임플란트보다 약간 다른 형태 티슈 레벨 타입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뼈의 높이, 폭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만 충분하면은요,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0.5mm에서 1mm를 더 두꺼운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되면은 임플란트의 티타늄의 두께가 확 증가를 하면서 그런 씹는 힘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두께를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너무 얇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리를 건설을 할 때 지나치게 가는 기둥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또 지나치게 두꺼운 거를 사용을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임플란트 주변에는 최소한 2mm, 3mm 정도의 두께의 치조골이 필요해요. 근데 골폭이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거지로 이만한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남는 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뼈의 양, 안정적인 잇몸의 양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임플란트 주변으로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따른 모든 변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당한 두께의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길이, 예전에는 무조건 길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얼핏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길면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즘 들어서 나오는 논문들은요 이거를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길이는 10mm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이상부터는 사실상 임플란트 안정도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래턱, 하악의 경우에는 신경관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하치조 신경관과의 거리를 고려를 해서 보통은 8.5mm의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위턱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와의 거리 아니면 골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보통 10mm짜리의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턱이라고 할지라도 하치조 신경관과의 거리가 짧다면은 7mm, 6mm짜리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하치조 신경관과의 거리가 충분히 있다면은 10mm짜리를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악동 같은 경우에도 뼈의 골질이 충분히 단단해요. 그런데 상악동에 왠지 염증이 잘 생길 것 같은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줄여서 8.5mm 정도를 사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처럼 임플란트를 8개, 12개 이렇게 심어야 되는 경우는요,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에 어떤 직경에 어떤 길이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할 것인지가 전체 임플란트가 기능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 이거는 수술을 받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영위를 해야 되는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런 임플란트 형태보다 훨씬 더 천배만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는 직경, 길이 임플란트를 고르고 심었는데 수술 방법이 잘못되면요, 이 모든 것은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임플란트의 수명과 환자의 불편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깊이를 심을 건지, 이 정도 각도를 줄지 아니면은 3, 4도로 세워서 이 정도 각도를 줄지, 이런 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위치, 깊이, 각도 모든 거를 또 정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지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질이 너무 무른 경우에는 이 골을 물리적으로 다지는 본 패킹 과정을 거칠 것인지, 본 패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임플란트 직경을 한 칸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본 패킹을 하고 나서는 뼈 이식을 하고 나서 기다릴 건지,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가 나중에 심기고 기능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뼈의 밀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뼈의 밀도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뼈가 굉장히 치밀해 가지고 뼈를 흐르는 피의 흐름이 되게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항상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충분한 뼈의 흐름에 혈행이 있어야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임플란트가 뼈랑 붙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주변에 내가 몇 개의 어느 정도 크기의 마이크로한 구멍을 뚫어줘서 혈행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수술하는 과정 중간에 이루어지는 디테일한 테크닉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뼈뿐만이 아니고 잇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화치은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케팅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부절개법을 썼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는 나락으로 갑니다. 임플란트 주변에는 항상 건강한 양의 각화치은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화치은이 부족한 경우에는 APF, Apically Positioned Flap이라고 해서 각화치은을 자른 다음에 그거를 아랫단으로 내려줘서 어떻게든 남아있는 각화치은을 보존을 하고 더 많은 각화치은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한 어금니의 경우에는 이런 각화치은의 양만 생각을 하면 되지만 앞니는 어떻죠? 우리가 웃을 때 많이 보이는 부위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심리적으로 중요한
중요한 부위잖아요. 여기에는 뭐 APF라든지 각화치은의 양뿐만이 아니고 모양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잇몸 성형을 할 건지 아니면 잇몸 이식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종합적인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 같이 수반이 돼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복잡하죠.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고려해야 될 상황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고른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맞는 수술법을 고른다는 것과 동일하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서 임플란트 형태, 임플란트 브랜드 이런 선택의 문제는 너무나 부차적이고 하찮은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임플란트 상담을 오시면은 가장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상태가 되어 있으니 이런 상태를 위해서 이런 임플란트의 형태를 택하고 이런 임플란트 수술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이제 예측되는 결과 같은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개의 사례들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환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위쪽은 치아가 하나도 없고 아래쪽도 치아도 하나도 없는데 틀니를 끼는 게 그래도 많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위쪽은 이제 틀니를 다시 새 걸로 완전히 제작을 해드리기로 했고, 아래에는 임플란트 6개를 심어서 회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치아가 원래는 사랑니를 제외를 하면 아래쪽에는 14개의 치아가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6개로 과연 버틸까요? 버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애초에 각화치은 딱딱한 잇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틀니를 오래 사용을 하면 잇몸이랑 뼈가 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게 나중에 잇몸 염증 반응이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체구가 왜소한 편이셨고 틀니를 2년 반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마모도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장력이 높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6개의 임플란트로 전악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중간에 심었고 앞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니 쪽에 6개가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올라가게 되고 뒤쪽은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3개의 머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임플란트의 뚜껑이 조금 더 높고 왼쪽에는 뚜껑이 조금 더 얕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눈치채셨다면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건데, 임플란트 본 레벨 타입은 보통 이제 뼈 아래로 잠가 놓는다고 했었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충분히 나오셨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야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틀니에 임플란트가 치이면서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전하게 아래로 그냥 잠가 놓은 것이죠. 반면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잠가 놓기는 했는데 오른쪽보다도 훨씬 더 고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영향을 덜 받게 얕고 낮은 뚜껑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가 8.5mm짜리를 쓴 게 아니고 더 짧은 7mm를 썼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길고 약간 이중관으로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한 단계 짧은 7mm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요, 이분도 아래쪽에는 동일하게 2개의 임플란트로 6개의 치아를 회복하는 계획, 그리고 2개의 임플란트로 어금니를 회복하는 계획.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타입 6mm짜리 굉장히 두꺼운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뒤쪽 어금니의 힘을 2개의 임플란트가 버텨줄 수 있는 직경의 임플란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위쪽과 아래쪽에서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 앞니 쪽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개의 임플란트가 아니고 3개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6개의 앞니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6개의 치아를 만드는데 폭이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즉 6개의 치아를 만들려면 그 폭이 거의 1.5배는 됩니다. 그 상황에서 2개만 심고 중간에 다리의 기둥 역할을 해주는 임플란트가 없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위턱뼈는 아래턱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의 개수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의 개수, 직경, 길이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케이스와 연결해가지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뽑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의 개수가 위에 분은 6개인 반면에 아래 분은 몇 개죠? 12개인가요? 2배가 차이 납니다. 아래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채가 엄청 좋으시고 교근이랑 여기가 엄청 발달해 있으시고 힘을 줄 때마다 축두근이 불룩불룩 나오시고 이럴 정도로 교합력이 정말 상위 1%인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위쪽에서 임플란트 개수를 아끼게 되면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할 때는 편하고 가격은 싸주고 이렇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치아 개수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12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위에 분도 그렇고 아래 분도 그렇고 치아가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치료 계획은 모든 팩터를 고려를 해가지고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 즉 수술 방법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는 아주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앞니 같은 경우인데요, 굉장히 앞니의 폭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리지 스플리팅이라고 해가지고 뼈를 자르고 얇은 임플란트,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직경을 얇게 하고 리지 스플리팅이라는 특정한 테크닉이 들어가고 APF라는 잇몸에 대한 테크닉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환자분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수술 방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나의 상태가 임플란트 하기에 좋은지 나쁜지, 그러면 나의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는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임플란트 수술법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이것저것 케이스도 보여드리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임플란트 써야 된다, 이 임플란트 브랜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만적인 마케팅적인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는 게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실제로 중요하고 근본적인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자기 몸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수술을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